YS그룹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중심에 YS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냉혈한 마이더스, 재계에서 그를 부르는 이명이었다.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도 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막 인수를 결정한 중소기업 한울테크의 대표였다. 남자는 거의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장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울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직원들은 강지훈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만이 회의실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기회라.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없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압적이었다. 김 대표님, 기회는 시장이 주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당신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만년필로 서명했다. 그 움직임은 무자비할 정도로 우아하고 정확했다. YS는 한울의 기술력을 흡수할 겁니다. 직원들은 유능한 인력이라면 재고용을 검토하죠. 그것으로 끝이었다. 김 대표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지훈의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 김진우가 조용히 다가가 문을 가리켰다. 임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강지훈은 일말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맞춤형 다크 네이비 슈트에는 감정만큼이나 작은 주름 하나 잡혀있지 않았다. 회의는 5분 만에 끝났다. 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회장님, 30분 뒤 로비에서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 M&A 건에 대한 공식 발표입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보고했다.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상 같았다. 취소해. 뜻밖의 명령이었다.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기자들이... 김 비서, 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았다. 내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 김 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모두 취소해. 오늘은 다른 길로 퇴근하겠다. 강지훈은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YS그룹 내에서 김 비서가 유일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하 4층 주차장이 아닌 지하 1층의 직원용 비상통로로 향했다. 그곳의 작은 개인 라커룸에서 강지훈은 몇 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수천만 원짜리 슈트는 사라지고 낡은 면바지와 평범한 집업 재킷,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야구 모자가 그를 덮었다. 그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과 낡은 교통카드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수많은 직원들이 드나드는 정문이 아닌 쓰레기 처리장 옆에 눈에 띄지 않는 쪽문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로 나온 그는 더 이상 YS그룹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인파 속에 섞인 수많은 익명의 얼굴 중 하나였다. 이것은 그만의 기이한 습관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 속에서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공간으로의 도피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막 시작된 역사는 혼잡했다. 사람들의 땀 냄새, 음식 냄새, 도시의 소음이 그를 덮쳤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돈이었다. 그는 개찰구를 통과해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 혼잡함 속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열차가 도착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밀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구석에 섰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갑옷이 잠시 벗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열차의 규칙적인 진동을 느꼈다. 방금 전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린 결정의 잔상은 그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비즈니스였고 생존이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났을 때였다. 열차가 시청역에 가까워지며 속도를 줄일 때 누군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무감각하게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참고 있었다. 아마도 혼잡한 틈에 엄마의 손을 놓친 모양이었다. 지우는 아이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했다. 그는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가 상관할 바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고 도와줄 터였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아이는 그의 바지를 놓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한번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아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시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거대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호흡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 위로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작은 얼굴. 아빠. 부해줘. 아빠. 하은아.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에 아이가 흐릿해지고 귓가에는 이명이 울렸다.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인파를 헤치며 미친 듯이 열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만요. 사람 밀지 마세요. 사람들의 외침이 뒤따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승강장을 가로질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개찰구를 거의 부술듯이 통과한 그는 무작정 밖으로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근처의 어둡고 후미진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 회장, 철의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던 남자.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것은 20년 전 딸아이의 목소리와 정확히 겹쳐졌다.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아니,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었다. 흡. 그의 목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거대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20년이었다. 아내와 딸, 하은이를 잃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분노를 야망으로 바꾸며 살아왔다. 눈물은 약자의 사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은아, 내 딸, 아빠가.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골목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감싼 그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냉혈한 재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 안에서 한 남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절규처럼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YS그룹의 제국은 그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을 잃은 비참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되었다. 서울의 심장부. 그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숨은 어두운 골목에서 강지훈은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의 값비싼 재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손등은 벽에 부딪혀 생긴 상처로 피가 맺혔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갈 기력도 생각도 없었다. 그는 간신히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그의 요새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비친 남자의 퀭한 눈과 엉망이 된 몰골을 힐끗 보았지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모든 조명을 끈 채 곧장 바로 향했다. 그는 위스키 한 병을 통째로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통유리창 너머에 서울 야경만이 괴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이룬 제국, YS 그룹이 밝히는 불빛들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그는 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고통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빠.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묵은 기억의 봉인을 풀어버린 열쇠였다. 그는 술병을 벽난로를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크리스털 병이 산산조각 났다. 김 비서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자신을 찾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지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의 완벽한 갑옷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20년 전의 강지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남자였다. 그는 야망에 불타는 젊은 사업가였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그의 아내, 서수진. 그녀는 그의 거친 야망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훈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늦은 밤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하던 수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믿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하은이, 그들의 딸, 5살배기 강하은, 수진을 꼭 닮은 눈망울과 그를 향해 달려올 때마다 터져나오던 맑은 웃음소리. 아빠, 아빠, 왔다.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맨발로 달려나와 그의 다리를 껴안던 작은 아이. 그는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 하은아, 아빠 피곤해. 나중에.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날은 그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걸린 날이었다. 그는 모든 신경을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진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축배를 들며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때 김비서 당시에는 젊은 대리였다가 창백한 얼굴로 문인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사모님 댁에 불이. 지우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모님 댁, 그들이 살던 곳은 은평의 한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그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자는 수진의 말을 사업이 안정되면 가자며 미루고 있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소방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바라보며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수진아, 하은아, 경찰 조사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낡은 건물의 누전으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 사망자 2명, 그렇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곳은 재개발 예정지였고 개발 이권을 둘러싸고 온갖 더러운 소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여러 건설사와 경쟁 중이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는 무력했다. 돈도 힘도 없는 젊은 사업가의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가 된 집터에 홀로 앉아 몇 날 며칠을 보냈다. 슬픔은 곧 지독한 분노로 변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그날부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는 감정을 죽였다. 수진과 하은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돈과 권력, 그것만이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 후 20년, 그는 YS그룹을 세계 서열 10위권의 거대 제국으로 키워냈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마이더스라 불렀고 그는 그 별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아내와 딸의 무덤조차 만들지 않았다.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제 지하철에서 만난 그 작은 아이, 아빠. 그 한마디가 20년간 쌓아올린 그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심과 야망의 이면에 숨겨진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그는 딸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빠를 불렀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인터컴의 버튼을 눌렀다. 20년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이제는 부회장급의 권한을 가진 김진우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즉각적인 응답이었다. 김 비서는 아마도 펜트하우스 1층의 비서실에서 밤새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지독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코올로 인해 심하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대적이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내가 지하철을 탔던 시간, 시청역 부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YS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CCTV, 교통카드 기록, 함정이라도 고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제 그 아이를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우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20년 전에 화염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모가 누군지 전부 알아내. 당장. YS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39층 전략정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이곳은 거대한 정보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김진우 비서실장은 직접 현장에 내려와 상황을 지휘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냉철한 집행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강 회장의 그림자로서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서 존재해왔. 시청역 반경 2km.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안면인식기술팀은 총동원해. 김 비서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며 분석되었다. 그들은 단지 여자아이 한 명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눈을 빌린 듯 도시 전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교통카드 내역 분석은 그가 물었다. 한쪽의 데이터 분석팀장이 즉시 보고했다. 시청역에서 해당 시간대에 하차한 옷에서 7세 사이 아동 동반 승객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하차한 기록은 범위를 넓혀 아이가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역을 추적해. 김 비서는 알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이토록 감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한 요원이 외쳤다. 찾았습니다. 시청역 3번 출구 방면 CCTV. 아이의 얼굴이 87% 일치합니다. 화면이 중앙 스크린으로 확대되었다. 강지훈의 바지를 붙잡고
울먹이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개찰구를 빠져나와 무작정거리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추적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팀은 아이의 동선을 따라 도시의 모든 눈을 연결했다. 아이는 몇 개의 골목을 헤매다 다행히 근처 파출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한 남자가 발견했다.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 잠시 후 남자의 신상 정보가 스크린에 떴다. 박민준, 34세, 직업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아이는 그의 딸, 박민서, 5세, 김비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즉시 이들의 거주지를 추적했다. 주소지가 은평구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전략정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은평이라는 단어는 YS그룹, 특히 강지훈과 김비서에게는 금기어에 가까운 단어였다. 그곳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었다. 김비서는 추가 정보를 명령했다. 박민준과 박민서의 모든 것을 조사해 재정 상태, 가족 관계, 최근 동향,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YS의 정보망은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했다. 몇 시간 만에 두꺼운 보고서가 김비서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회장 집무실 옆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있던 강지훈을 억지로 회사로 출근시켰다. 엉망이 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면도를 하고 다시 완벽한 슈트를 입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 핏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김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중 외의 감정, 불안과 초조를 드러냈다. 보고해.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김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회장 앞에 모니터로 전송했다. 화면에는 박민서라는 이름의 아이 사진이 떴다. 지하철에서의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닌 낡은 공원, 그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하은이와 닮지 않았다. 전혀 다른 아이였다. 하지만 그 웃음, 그 순수함, 그것이 그의 심장을 다시 찔렀다. 이름 박민서, 5세, 아버지는 박민준, 34세, 어머니는 2년 전병으로 사망. 현재 은평구 재개발 지구내 다세대 주택에서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김비서는 침착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재정 상태는 최악입니다. 박민준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빚이 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의 상황은 박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가 혼자 열차에 탑승했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은 직후 크게 안도하며 아이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저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었을 뿐이다. 그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그저 낯선 아이의 우연한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손을 들어 보고를 중단시키려 했다. 그에게는 이제 이 가족에 대해 더 들을 이유가 없었다. 그저 불쌍한 서민 가정의 해프닝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들이 거주하는 은평 재개발 지구가 현재 극심한 분쟁 상태입니다. 강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분쟁. 예, 대부분의 주민은 이미 떠났지만 박민준 씨를 포함한 몇몇 세대가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김비서는 잠시 말을 끊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거대한 건설사 로고와 함께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대항건설, 그리고 대표이사 백성철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백성철, 20년 전 은평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름. 당시에는 작은 하청업체 사장에 불과했던 자였다. 백성철은
지훈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남은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젯밤 늦게 찍힌 듯한 휴대폰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다. 나가 XX들아 다 불타 죽고 싶어. 불타 죽고 싶어. 그 말은 강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이러지 마시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오. 그것은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용역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밀치고 폭행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민서의 울음소리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독한 운명의 반복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바로 그 동네, 은평. 그리고 똑같은 재개발 분쟁, 똑같은 폭력,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아빠를 부르며 우는 5살배기 아이. 그는 20년 전 잿더미 속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그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그는 막연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눈앞의 경쟁자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데만 몰두했다. 하지만 진짜 적은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있었다. 백성철. 강지훈이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에 서렸던 슬픔과 혼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20년 전 그는 아내와 딸을 잃고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YS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대양건설과 백성철. 그놈들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비자금, 정관계, 로비네어, 사생활, 먼지 한 톨까지 다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창밖을 노려보았다. 20년 전 은평 연립주택 화재 사건. 그날 백성철의 행적도 다시 조사해. 대양건설의 펜트하우스 회장실은 강지훈의 미니멀리즘적인 집무실과는 정반대의 극점에 있었다. 모든 가구는 과시적인 황금색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진품인지 의심스러운 화려한 유화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권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졸부의 탐욕을 전시하는 박물관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 회장 백성철이 있었다.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거만하게 올린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재계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저돌적이고 무자비했으며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아니, 대놓고 짓밟았다. 그에게 사업은 전쟁이었고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굳게 믿었으며 그 과정에서 짓밟힌 약자들은 기억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그래서 그 은평 지구 말입니다. 그의 앞에선 중역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무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세대들이 워낙 완강해서. 백성철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완강해. 하하. 그 거지 새끼들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한 모양이군. 용역 애들은 뭐 하고 있나? 월급 받고 놀아. 아닙니다. 회장님, 어젯밤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그 박민준이라는 놈이 자꾸. 중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성철은 잿더리를 집어 벽에 던졌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도자기가 박살났다. 그깟 놈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사단을 내가 이번 은평 프로젝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 이건 대양건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그에게 은평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수권이자 과거의 열등감을 씻어낼 상징적인 트로피였다. 20년 전 그는 그저 그런 작은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은평 땅을 노렸지만
당시에는 그보다 더 유망한 젊은 사업가, 바로 강지훈에게 밀릴 뻔했다. 그는 그때의 굴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물론 그날의 사고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백성철은 그 화제를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았다. 혹은 그가 운을 만들었다. 누전이라고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쨌든 그 화재로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지금의 대한건설을 이룩했다. 그는 강지훈을 일종의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멸했다. 그래, 강지훈, 그놈. 아내랑 딸내미 지키지도 못한 놈이 무슨... 그는 중얼거렸다. 그에게 강지훈은 그저 운 좋게 제기한 차가운 척하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냉혈한 마이더스라는 별명도 우습게 들렸다. 진짜 피비린내. 나는 바닥을 기어본 적 없는 자의 위선이라 생각했다. 그때 다른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백성철은 짜증스럽게 시가를 비벼껐다. 또 무슨 일이야? YS그룹에서 은평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쪽 지분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백성철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YS 강지훈이? 그는 곧이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이놈 봐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군.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은 걸 알고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겠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완벽하게 오해했다. 그는 지훈이 그저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잘 됐군. 그 차가운 놈이 내 발밑에 기어와서 지분을 나눠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볼 수 있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전에 걸리적거리는 쓰레기들부터 치워야지. 그는 아까 그 중역을 노려보았다. 강지훈이가 이 땅에 발을 들이기 전에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 다시는 완강하다 따위의 헛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백성철의 눈이 번뜩였다. 오늘 밤으로 끝내. 싹 다 밀어버려. 뼈도 못 추리게. 저항하는 놈들은. 그래, 그 박민준이라는 놈. 본보기로 아주 좋겠군. 다른 놈들이 보고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없었다. 뒤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서 실행해. 그날 밤 은평 재개발 지구에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백성철의 명령을 받은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닥치는 대로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깼다. 다 나와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고함과 비명, 울음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주는 딸 민서를 방 안쪽 깊숙한 벽장에 숨겼다. 민서야,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빠가 금방 올게.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몇 남지 않은 이웃들이 공포에 떨며 모여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 아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박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는 두려웠지만 아버지로서 물러설 수 없었다. 용역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낄낄거렸다. 아이들, 그래서 뭐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아이는 무슨. 오늘 여기서 싹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 남자가 옆에 있던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박민준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용역 반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그것이 신호였다. 저 새끼 죽여버려. 백성철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참이었다. 용역들이 일제히 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내리쳤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쓰러진 그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내리쳤다. 살려주세요. 이웃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다. 박민주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벽장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었다. 민서야, 도망쳐.
벽장 안에서 민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아빠가 맞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이는 숨죽여 울었다. 아빠, 아빠. 그 작은 속삭임은 밖에 광기 어린 소음에 묻혀버렸다. 용역들은 박민준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다. 봤지? 이게 대양건설에 맞서는 놈들의 끝이다. 내일 아침까지 안 꺼지면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그들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주민들은 한참 뒤에야 공포 속에서 기어나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박민준을 둘러싸고 울부짖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박민준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집무실에서 김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그 순간 김비서의 개인 단말기가 긴급하게 울렸다. 김비서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은평지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대양건설 용역들이 주민들을 습격했습니다. 강지훈의 굳어있던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했다. 그리고 김비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잠시 망설였다. 박민준 씨가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위독합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탁. 강지훈이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부러지는 소리였다. 최고급 수제 만년필이 그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 났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바닥과 책상 위 서류를 적셨다. 그것은 마치 방금 흘린 박민준의 피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옥의 업화와도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20년 전에 무력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왕이 내리는 절멸의 선고였다. 강지훈의 손에서 부러진 만년필의 검은 잉크가 백옥 같은 대리석 책상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억눌린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상처처럼 보였다. 그의 손바닥은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붉은 피가 섞여 나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김비서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병원.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누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지금 직접. 김비서가 만류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눈은 이미 YS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눈이었다. 차 준비해. 지하 1층. 5분 주지. 그는 피와 잉크로 범벅이 된 손을 냅킨으로 거칠게 감싸주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다시 지하 1층의 라커룸에서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갈아입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그는 김비서가 준비한 평범한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YS타워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김비서는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사이드미러로 비치는 강지훈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 붓게 담은 입술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 그 안에는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민준이 이송된 곳은 은평구의 한 대학병원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대한건설 용역들의 폭력은 박민준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다른 주민들,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아이들, 분노를 터뜨리는 보호자들이 뒤엉켜 있었다. 강지훈은 모자챙 아래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병원 복도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미리 알아둔 정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박민준이 누워 있었다. 그의 온몸은 붕대와 의료기기들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가 감싼 냅킨이 다시 붉게 젖어들었다. 그때였다. 중환자실 앞간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작은 형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친절한 간호사가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박민서였다. 아이는 지하철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겁에 질린,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듯 아빠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듯했다. 그저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빠.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지하철에서의 절박한 외침과는 달랐다. 그것은 길을 잃은 영혼의 속삭임이었다. 아빠. 민서 여기 있어. 아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작은 손짓이 강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모습 위로 불길 속에서 그를 불렀을 하은이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다. 아빠, 구해줘. 아빠. 그는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절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 아니,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 2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그때 그는 무력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YS의 강지훈이다. 이 분노, 이 죄책감, 이것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무기였다. 그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박민준을 이렇게 만든 백성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그는 20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그 세력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백성철은 그 세력의 현신이었다. 강지훈은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다. 그는 김비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본사로 차가 다시 서울의 야경 속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보는 것은 더 이상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다. 그는 불타는 건물과 피투성이가 된 남자, 그리고 아빠를 부르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YS타워 40층.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강지훈이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인터컴을 눌렀다. 지금 즉시 그림자팀 전원 소집해 40층 대회의실. 10분 내로 그림자팀은 YS그룹의 공식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강지훈의 직속 비공식 조직이었다. 그들은 YS의 가장 더러운 일, 가장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최고의 법률 및 재무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기업 사냥꾼이자 해결사였다. 10분 뒤 대회의실에는 10여 명의 남녀가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밤중의 긴급 호출은 언제나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강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섰.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냅킨 대신 깨끗한 흰색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모든 감정이 소거된 완벽한 냉혈한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팀을 둘러보았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스크린에 대한 건설의 로고와 함께 백성철의 오만한 얼굴 사진이 떴다. 목표는 대항건설, 그리고 회장 백성철. 그는 김비서가 방금 전송한 은평지구의 참혹한 사진과 병원에 누워있는 박민준의 사진을 차례로 띄웠다. 팀원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대양 건설의 은평 프로젝트를 당장 중지시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는 테이블을 짚었다. 그들의 자금줄을 모두 찾아내. 이금융권, 사채, 모든 채무를 YS의 이름으로 매입해. 당장. 그는 팀의 법률 고문을 바라보았다. 백성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찾아내
탈세, 횡령, 뇌물,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폭력 사주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법적 카드를 사용해 공정위, 금감원, 검찰, 내일 아침까지 모든 관련 기관에 YS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시켜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전면전이었다. 한 기업을 문자 그대로 해체하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강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성철이 파산하는 것을 원한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검은 구멍처럼 깊고 차가웠다. 아니, 파산은 너무 자비롭지.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놈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 눈앞에서 무너뜨려 그리고 그놈을 감옥에 쳐넣어 살아서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은 명령이자 20년 묵은 사형 선고였다. 그림자 팀 전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해가 뜨기도 전에 YS그룹의 그림자 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제왕의 의지를 관철하는 가장 날카롭고 은밀한 칼날이었다.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지진처럼 강력했다. 재계의 거대한 지각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대한건설의 자금줄, 바로 채권시장에서 시작되었다. YS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이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유령 회사를 통해 대한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들은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투매를 유도했. 헐값의 채권들을 싹쓸이했.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건설 총부채의 30%가 강지훈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동시에 MA팀은 백성철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건설에 시멘트와 철근을 독점 공급하는 중소공급업체 세 곳을 목표로 삼았다. 이 회사들은 겉보기에는 견실했지만 무리한 설비 투자로 인해 재무 구조가 취약했다. YS는 이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상환을 압박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림자팀의 재무 전문가는 공급업체 사장들 앞에 YS의 인수 제안서를 내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YS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으시든가 아니면 오늘부로 부도를 맞고 거리로 나앉으시든가. 선택지는 없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한건설의 핵심 공급망 3개가 통째로 강지훈의 소유가 되었다. 은평, 재개발 현장. 아침이 밝았지만 현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자재를 실어 나르던 덤프트럭들이 입구에서 멈춰섰다. 뭐야, 오늘부터 시멘트 공급 중단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현장 소장이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젯밤부로 YS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Y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골프채를 집어던졌다. YS 강지훈, 그 개자식이 감히 내 밥그릇에 손을 대. 그는 여전히 강지훈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뺏으려는 속셈이라고 오해했다.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돈을 2배, 3배를 줘서라도 자재 구애와 공사 하루라도 멈추면 다들 목을 잘라버리겠어. 하지만 그가 전화를 돌리는 모든 곳에서 대답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백 회장님, YS그룹에서 저희와 장기 독점 계약을 원하셔서. 백 회장님,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강지훈은 단순히 공급망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철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모든 대체 경로를 미리 차단해버렸다. 백성철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버둥거렸다. 그 시각 강지훈의 두 번째 칼날이 백성철의 심장을 겨누었다. YS그룹의 법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에이스 최 변호사가 이끄는 TF팀이 은평구 주민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그들은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YS그룹 회장의 직속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집행자들이었다. 최 변호사는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박민준과 공포에 떠는
주민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용역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휴대폰 영상, 협박 문자, 찢어진 옷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수집되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 변호사가 주민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법적 싸움은 YS그룹이 무상으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하늘의 별 같은 YS그룹이 왜 자신들을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보다 더 강력한 YS의 변호인단이 서 있었다. 절망뿐이던 그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건설을 상대로 한 수십 건의 고소장과 함께 공사 및 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 YS 법무팀은 백성철의 용역들이 저지른 폭력 행위가 단순한 마찰이 아닌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조직적 범죄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뭐라고 공사 중지 백성철은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감히 어떤 놈이 YS 이름 달고 변호사 몇 명 붙여주면 내가 꼬리 내릴 줄 알아.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정관계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바로 그때 모든 방송국의 오후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다. 속보 대한건설, 은평 재개발 비리 의혹, 수백억 원대 뇌물 정황 포착. 그림자 팀이 흘린 자료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백성철이 지난 몇 년간 은평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구청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전방위로 뇌물을 살포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장부와 함께 용역들의 폭행 영상,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의 인터뷰가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이건 건설사가 아니라 조폭 집단입니다. 백성철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백성철이 믿었던 정관계 인맥들은 이제 그에게 독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앞다투어 백성철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그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한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YS가 고발한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백성철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자금줄은 막혔으며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강지훈, 네가 감히.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강지훈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진우 비서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강지훈 받고 당장 바꾸라고 이 새끼야. 그놈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프로젝트 지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만나자고 해. 김 비서는 잠시 수화기를 맞고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 비서, 그대로 전해. 김 비서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지훈의 그것처럼 얼음장 같았다. 백성철 회장,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런 부스러기에는 관심 없으십니다. 백성철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김 비서의 다음 말이 그의 숨을 멎게 했다. 회장님께서는 정의에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딸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백성철은 망연자실한 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정의 20년간 그의 사전에는 없던 단어였다. 그는 그제야 강지훈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것이 단순한 사업적 탐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지독한 원한, 복수였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묻어버린 작은 불씨가 지금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백성철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시작한 전쟁은 단순한 재무적 압박이나 법적 공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철이라는 인간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관계와 신용을 파괴하는 전방위적 선멸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고립되었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울린다 해도 빚독촉이나 계약 해지 통보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한건설을 이잡듯 뒤졌고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새로운 비리를 터뜨렸다. 그가 믿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이 왜 고작 재개발 이권 때문에 이 정도의 출혈을 감수하며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지훈.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 이름만 되뇌었다. 그는 수십 년간 바닥을 기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원한이었다. 하지만 누구의 원한인가? 그는 자신의 발밑에 짓밟여 사라진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 어떤 얼굴도 지금의 강지훈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20년 전 무심코 밟아껐다고 생각했던 작은 불씨가 사실은 거대한 화산의 분화구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화산이 깨어나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음을. 백성철은 절박함 속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이 아닌 그가 모르는 제3의 세력이 있을 것이라 억측하며 엉뚱한 곳을 파고들었다. 한편 YS그룹의 39층 전략 정보실, 이곳의 공기는 백성철의 사무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무팀과 법무팀이 백성철의 현재를 조이고 있다면 김진우 비서실장이 직접 지휘하는 소수의 최정예 팀은 그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명령. 20년 전 은평 연립주택 화재 사건. 그날 백성철의 행적도 다시 조사해. 이것은 YS그룹의 공식적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사적인 복수였고 김 비서는 20년간 그래왔듯 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움직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풍화시켰다. 당시 사건 기록은 단순 누전이라는 네 글자로 종결되어 있었고 담당 형사는 퇴직 후 이민을 갔으며 소방관들은 기억이 희미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이후 백성철의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추적했다. 백성철이 대한건설을 급격히 키우기 시작한 그 시점에 목돈을 받고 갑자기 잠적한 사람들. YS의 자금력은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했다. 그들은 퇴직 형사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고 당시 백성철 밑에서 일했던 용역들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 남자는 전남의 한 외딴 섬,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판수. 20년 전 백성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용역 깡패의 일원이었다. 김 비서는 헬기를 타고 직접 그 섬으로 날아갔다. 그는 최고급 슈트 차림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남자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조판수는 낯선 이의 등장에 기겁했다. 그는 김 비서가 백성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찾아온 저승사자라고. 살려주시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소. 돈도 다 썼단 말이오. 그는 침상에서 기침을 하며 빌었다. 김 비서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백성철이 보낸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그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 그는 가방에서 두둑한 현금 봉투와 함께 국내 최고암 병원의 VIP 입원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말해. 그럼 당신의 남은 생은 고통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지. 당신 자식들도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조판수의 흔들리던 눈이 돈과 서류에 고정되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 20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20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조용히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의 버튼을 눌렀다. 그때
백 사장 당시 백성철이 우리를 불렀어. 조판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은평, 그 연립주택, 그놈의 집 때문에 재개발 허가가 안 난다고 거기 버티고 있는 놈들, 특히 그 젊은 사업가놈 강지훈을 본보기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 그는 숨을 골랐다. 처음엔 그냥 겁만 주라고 했소. 지하 창고의 불만 살짝 지르라고. 그런데 그날 밤 백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왔소. 차 안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지. 조판수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우리가 불을 붙이려는데 내가 분명히 봤소. 3층 창문에 여자랑 어린애가 있었단 말이오. 김비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백 사장한테 무전으로 사람이 있다,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했소. 조판수는 울기 시작했다. 근데 그놈이, 백 사장이 무전으로 그랬어. 뭐라고 했나? 김비서가 다그쳤다. 조판수는 눈을 감았다. 오히려 잘 됐다고. 사고로 죽으면 보상금 문제도 없고 땅도 깨끗해진다고. 그냥 태워버려. 증거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말했소. 김비서는 숨을 멈췄다.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우린 불을 질렀소. 건물은 순식간에 타올랐소. 비명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소. 조판수는 오열했. 백 사장은 그 불길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거액을 주면서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했소. 당시 경찰이랑 소방서놈들은 이미 다 돈으로 매수해놨더군. 고백이 끝났다. 김비서는 카메라를 껐다. 그는 약속대로 현금과 서류를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헬기에 오르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20년간 강지훈을 보좌하며 그가 왜 그토록 차가운 인간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YS 타워 40층. 강지훈은 여전히 집무실에 있었다. 그는 백성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만족감도 없었다.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복수는 아직 핵심에 닿지 못하고 있었다. 김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단호했다. 회장님. 그는 어떤 소름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작은 태블릿 PC를 올려놓았다. 20년 전 은평 화재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입니다. 강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태블릿으로 향했다. 김비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방 안, 죽어가는 남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층 창문에 여자랑 어린애가 있었단 말이오. 강지훈의 몸이 굳어졌다. 그냥 태워버려. 증거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말했소. 비명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소. 백 사장은 그 불길을 웃으면서 보고 있었소. 영상이 끝났다. 집무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조각상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의 잿더미 속청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칠흑 같은 심연만이 존재했다. 그는 부서진 만년필 대신 책상 위에 다른 펜을 집었다. 그리고 빈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그것을 김비서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몇 개의 이름과 주소였다. 이놈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는 사막의 모래바람 같았다. 조판수 외에 그날 밤
현장에 있던 나머지 놈들이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누전으로 종결시킨 형사와 소방관 놈들이다. 김 비서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백성철은 강지훈이 일어섰다. 너무 쉽게 죽게 두지 마.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조판수의 증언이 담긴 태블릿은 꺼졌지만 그 끔찍한 목소리는 공기 중에 맴도는 듯했다. 20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것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대상은 세상, 운명, 혹은 백성철이라는 경쟁자라는 막연한 개념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선명한 실체를 갖게 되었다. 그의 아내와 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워버리라는 명령에 의해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 그 진실은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불태워버렸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다. 그러나 그 폭발은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안으로 그의 영혼의 핵을 향해 무한히 압축되었다. 그의 슬픔은 절대 영도의 분노로 변했다. 철의 분노, 텔의 분노, 그 어떤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차갑고 단단하며 무자비한 증오였. 그는 김 비서가 내민 종이 20년 전의 공범자 명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회장님. 김 비서가 감히 입을 열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다. 그러나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했다. 전략 수정한다. 그의 목소리는 물 한 방울 없는 쇳소리였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모두 중지해. 김 비서는 놀랐다. 중지라니요. 백성철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부도 처리될 겁니다. 파산은 너무 관대한 처사다. 강지훈이 펜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놈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놈에게서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백성철이 파산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놈이 서수진과 강하은의 살인범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한다. 김 비서는 숨을 삼켰다. 20년 전의 사건이었다. 조판수의 증언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법적으로 법은 우리가 만들면 된다. 강지훈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YS의 법무팀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공소시효.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 방화가 아닌, 방화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입증할 거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 그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총감독이자 재판관이며 집행인이었다. 첫째, 그가 명령을 내렸. 조판수, 지금 당장 YS 의료원 VIP 병동으로 이송해 국내 최고의 종양학 전문의를 붙여. 그놈은 증언대에 서기 전까지 절대 죽어선 안 된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한 뒤에야 죽을 자격을 주겠다. 둘째, 이 명단에 있는 나머지 놈들. 그가 종이를 가리켰다. 당시 사건을 덮어준 형사와 소방관 놈들, 그들의 현재 위치, 가족, 재산, 약점을 샅샅이 파악해. 그들은 백성철과 함께 이 사건의 공범이다. 셋째, 김 비서가 막 보고하려던 내용을 그가 먼저 짚었다. 현장에 있던 용역 중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놈이 하나 있을 텐데. 김 비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박태규, 폭행 및 상해전과 칠범,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어떻게? 백성철 같은 놈 밑에서 일하던 쓰레기들의 말로는 뻔하지. 강지훈은 붕대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그 놈을 만날 수 있게 준비해. YS 그룹 법무팀의 중요 중인 확보 명목이면 법무부 장관도 10분 안에 결제 라인을 만들어줄 거다. 한밤중에 교도소, 모든 것이 잠든 시각, 안양교도소의 특별 면회실이 환하게 밝혀졌다. 수의를 입은 박태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싸구려 폭행죄로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런 한밤중에, 그것도
특별 면회실로 불려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문이 열리고 완벽한 슈트 차림에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 뒤로 김 비서가 따랐다. 박태규는 처음에 그가 검사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조폭 두목이나 검사와도 차원이 달랐다. 누구시오? 강지훈은 의자에 앉아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이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었다. 20년 전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아내와 딸의 비명을 들었을 얼굴 중 하나였다. 박태규 씨. 20년 전 은평연립주택을 기억하나 그 한마디에 박태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가 소리치며 일어서려 하자 교도관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들어 박태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서는 조판수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나 20년 전의 일을 자백하고 있었다. 백 사장이 그냥 태워버려. 영상이 끝나자 박태규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조판수는 곧 법정 증언을 할 거다. 강지훈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철은 끝났어. 문제는 너다. 그는 박태규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첫 번째 선택. 넌 입을 다문다. 백성철의 공범으로 20년 전의 살인 및 방화 혐의가 추가된다. 넌 지금 네가 저지른 자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서 썩어 죽게 될 거다. 내 놈의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비참하게 살게 되겠지. 박태규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두 번째 선택. 강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박태규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증언해. 조판수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백성철의 모든 죄를 법정에서 밝혀.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박태규가 침을 삼켰다. 그럼 뭐가? YS의 변호사들이 네 변호를 맡는다. 자수감경, 수사, 협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네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 1급 살인범의 공범이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가담한 단순 방화범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네 늙은 노모. 지금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박태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YS 의료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다. 네, 자식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은 내가 책임지지.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자 동시에 심판이었다. 박태규는 강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지옥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면 백성철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파멸할 것임을 깨달았다. 박태규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 말하겠소. 그날 백 사장이 하라는 대로. 내가 죽일 놈이요. 그는 조판수가 말하지 않은 더 끔찍한 세부 사항들, 백성철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상황을 즐겼는지까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묵묵히 그 고백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증거는 완성되었다. 그는 특별 면회실을 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조판수, 박태규의 증언을 확보했다. 나머지 공범놈들과 부패 공무원들도 압박해. 그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지를 줘. 백성철과 함께 침몰하든가 아니면 백성철을 물어뜯고 살아남든가. 그의 철의 분노는 이제 백성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완벽하게 조준된 거대한 포구 폭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비서, 강지훈이 교도소 정문 앞에 멈춰섰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백성철에게 전해 강지훈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전해. 그는 백성철이 파산하고 체포되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었다. 백성철은 자신이 몰락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만나겠다는 전가를 받고 이것이 마지막 협상 기회라고 착각했다. 그래, 그놈도 결국 돈 때문일 거야. 내 모든 걸 빼앗기 전에 마지막으로 뜯어내려는 거겠지. 그는 초췌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는 그의 오만함을 상징하던 대한건설 본사도 강지훈의 권력을 상징하던 YS 타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 이제는 완벽한 폐허가 된 은평 재개발 지구의 한복판이었다. 20년 전 그의 아내와 딸이 불길에 휩싸였던 바로 그 연립주택터였다. 밤늦은 시각, 백성철은 홀로 차를 몰고 폐허 속으로 들어섰다. 그의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이미 모두 그를 배신하고 검찰에 줄을 대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울부짖었다. 이곳은 도시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그는 왠지 모를 오한에 몸을 떨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췄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20년 전 그날처럼 평범한 집업 재킷과 면바지 차림이었다. YS그룹 회장의 위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땅의 원주인처럼 혹은 이 땅을 떠도는 원혼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강 회장. 백성철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뭔가 이쯤 했으면 됐잖아. YS도 출혈이 클 텐데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집은 원하면 다 가져가.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나 살려주시오. 그는 20년 전 박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비굴하게 애원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폐허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백성철에게 다가갔다. 백성철은 뒷걸음질 쳤다. 왜 이러는 건가? 내가 자네한테 뭘 어쨌다고? 20년 전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났게 울렸다. 20년 전 오늘 밤이었지. 이 자리에서 불이 났어. 백성철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단순 누전. 강지훈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 같았다. 조판수라고 기억하나?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하던 놈. 지금은 폐암 말기지. 백성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태규는 지금 안양 교도소에 있지. 당신 대신 3년형을 살고 있던데. 강지훈은 20년 전 조판수와 박태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로 툭 찼다. 불에 타다 남은 아이의 장난감 조각이었다. 쌍광, 저기였지. 창문으로 아내와 아이가 보였다고 하더군. 백성철은 이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미친놈.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다. 그것은 더 이상 냉혈한 마이더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3층에 살던 게 나였으니까. 백성철은 숨을 멈췄다. 그의 뇌리가 하얗게 비었다. 20년 전 그가 무시했던 그 젊은 사업가, 그저 재수없게 경쟁에서 밀려난 놈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가 강지훈이었다. 수진아, 하은아. 강지훈이 잿더미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백성철을 노려보았다. 내 아내와 내 딸 이름이다. 백성철은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너는 그 불길을 보며 웃고 있었다지. 강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섰.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라도 흐를 듯한 증오가 타올랐다.
조판수가 사람이 있다고 무전을 쳤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강지훈은 백성철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20년의 분노가 담긴 악력이었다. 백성철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오히려 잘 됐다. 사고로 죽으면 보상금 문제도 없고 땅도 깨끗해진다. 그냥 태워버려. 증거도 없이 깨끗하게. 강지훈은 백성철의 귓가에 그가 20년 전에 내뱉었던 그 말을 정확하게 속삭였다. 백성철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여기서 죽일 것이라 생각했다. 살려. 죽음. 강지훈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건 너무 쉬운 끝이지. 너 같은 놈에겐 사치야. 그 순간이었다. 폐허의 사방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이 동시에 켜졌. 끼.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굉음을 내며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들과 검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앞에는 김진우 비서실장이 냉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은 강지훈의 시나리오대로였다. 백성철한 검사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20년 전 은평 연립주택 방화 및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현은평 재개발 비리, 폭력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백성철은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강지훈이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진 바로 그 땅에서, 자신의 범죄가 시작된 바로 그 땅에서 자신을 체포하기 위하며 형사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백성철은 발악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서서 20년 전 자신의 가족이 죽어간 그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훈, 이 개자식아, 네가 감히 강지훈 백성철의 절규가 폐허 속에 울려 퍼졌지만 강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법정이라는 이름에 그가 설계한 새로운 지옥에서 김비서가 다가와 겉옷을 그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회장님, 박민준 씨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백성철이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멀리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백성철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20년 전의 끔찍한 살인 행각과 현재의 조직적인 비리가 결합된 이 사건은 재벌의 탐욕이 어디까지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백성철은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모든 것이 강지훈의 음모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법정 스크린의 조판수의 병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죽음을 앞둔 남자의 처절한 고백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어서 교도소에서 이송된 박태규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20년 전 그날 밤 백성철이 불길을 보며 내뱉었던 끔찍한 말들을 흐느끼며 증언했다. YS 법무팀이 찾아낸 당시 부패 공무원들도 모든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백성철의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이었다. 재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백성철, 20년 전 방화살인 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폭력행위, 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 및 살인미수교사.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피고인석의 백성철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본법정은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리쳐졌다. 주문. 피고인 백성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백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20년 만에 더디지만 확실하게 실현되었다. 강지훈은 그날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는 YS타워 40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김비서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20년간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듯한 깊은 허탈감만이 감돌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백성철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대한건설은 공중분해되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그가 약속했던 대로 움직였다. 그는 YS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대한건설의 은평지구 프로젝트를 완전히 백지화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한 공공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였다. YS그룹은 은평지구의 모든 원주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보장했다. 박민준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금액의 피해보상금과 치료비, 전액이 YS의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언론은 냉혈한 마이더스의 파격적인 변신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죄였다. 20년 전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쓰러져간 자신의 가족에게 바치는 뒤늦은 참회였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복수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박민준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훈은 다시 낡은 집업 재킷을 입고 박민준이 입원한 1인실 병실을 찾았다. 병실은 YS 의료원의 VIP 병동이었지만 박민준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는 YS 그룹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 회장님, 박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은혜가 아닙니다. YS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병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를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저씨 아이는 더 이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에는 지하철에서 보았던 두려움 대신 순수한 반가움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민서야, 아빠 잘 지켜드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그가 하은이에게 사주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인형이었다. 민서는 기뻐하며 인형을 받아들었다. 강지훈은 일어서서 박민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박민준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민서 교육신탁 기금 증서가 들어있었다. 민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의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천문학적인 금액의 신탁이었다.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경악하며 그것을 돌려주려 했다. 강지훈은 그의 손을 조용히 눌렀다. 박민준 씨, 그는 20년 전에 자신에게 말하듯 힘주어 말했다. 다시는 아이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박민준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이내 자신이 받은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님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년 뒤 은평재개발지구는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고층의 삭막한 아파트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쾌적한 주거단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단지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공원 하나가 조성되었다. 은평기역의 공원. 그곳은 재개발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는 추모 공원이었다. 강지훈은 늦은 밤 홀로 그 공원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공원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검은색 대리석 벽 앞으로 걸어갔다. 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서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잃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이름들을 지나쳐 벽의 가장 아래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이름들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서수진, 강하은.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딸의 이름을 공식적인 자리에 새겼다. 이것이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위로 손을 뻗어 그 두 이름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의 손끝으로 21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아, 하은아. 그가 나지막이 그들을 불렀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그를 지배했던 지독한 분노와 증오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지하철 골목에서의 절규가 고통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해방과 속죄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울었다. 냉혈한 재벌 YS그룹의 강지훈 회장은 그곳에 없었다. 20년 만에 비로소 딸아이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을 얻은 한 명의 아버지 강지훈만이 서 있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